오늘부터 그 EBS 수특에 연계된 문학을 할 텐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첫 번째 당연히 뭐는 한다? 문학 분석은 당연히 하겠죠. 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자체가 어때더라? 거기서 추가되는 부분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것만 파악하면 되는데 소설이나 고전소설 같은 부분 그리고 고전시가가 예를 들어서 10장까지 있는데 절반만 했으면 나머지 절반은 추가적으로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문학분석을 할 거고 두 번째 올해 수특 문학에서 예전에 기출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쌤이 어떻게 해주냐면 두 번째 연계 기출도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하냐? 너네가 여기 배운 문학으로 예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요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쌤 개인적으로 이 문학에서 어느 부분이 나올 것 같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중요 부분을 다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이 순서는 너희한테는 뭐가 된다? EBS 연계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다시 복습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병원부터 가볼게요. 제목이 뭐다 얘들아? 병원입니다. 자, 지금 제목 자체가 병원이니까 얘들아 어때? 딴 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는 확실하지? 이 병원이 뭐가 됐다? 이 지금 화자가 얘기하는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병원은 공간적 배경이다. 거기 한번 써놓으세요. 공간적 배경. 됐죠? 가봅시다.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자, 지금 젊은 여자가 어때?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대.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 병원의 뒷뜰에 있는 여자니까 또 하나 흰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둘 중 하나겠어. 환자 아니면 뭐겠어 얘들아? 의사겠죠. 됐죠? 얘가 추측 가능해. 그리고 하얀 다리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입대. 그 다음에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했어. 자, 끝났죠 얘들아? 자, 젊은 여자인데 얘들아 가슴을 앓는데 그럼 어때? 이거는 진짜 가슴 자체가 아프다는 게 아니라 어때? 정신적으로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다? 정신적으로 아프다는 얘기죠. 아픈다는 얘기죠. 정신적으로 정신병이 있다고 할게요. 자,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 없다. 그러니까 어때더라? 찾아온 이도 없는데 나비 한 마리도 없대.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감정. 이 여자가 아무도 안 찾으니까 어떤 감정 느껴질까요? 뭐 고민해요. 아무도 안 찾아. 뭐가 느껴져? 도윤아. 그렇지. 이해됐어? 여자가 느끼는 감정은 어때더라? 외로움이겠죠. 어떤 것때가 외로움이라고?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아무도 안 찾으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니까 어때? 바람도 불지 않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마음이 아픈 여자라는 게 확인이 되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이연.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는 나 뒤에 도 동그라미. 나 뒤에 도 동그라미. 자, 나 도라고 했으니까 어때더라? 보조사 쓰면서 어때? 이 여자도 아프지만 누구도 아프더? 나도 아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등장해? 시적 화자인 나가 등장하는데 누구랑 똑같다? 이 여자와 똑같이 뭐가 되더라? 아프다는 거죠. 됐어. 나도 아프대요.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니까 어때? 명확하게 병명을 모른대. 그 다음에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니까 뭐 하고 있어? 화를 참고 있는 상황이죠. 얘는 병명을 모른대. 됐죠? 세 번째요.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얘들아? 금자나 동그라미. 자, 이 사람의 행위를 잘 생각해봐야 돼. 젊은 여자가 가슴이 아픈데 여기다가 금자나를 가슴에 꽂았다는 얘기는 어때더라? 금자나를 통해서 뭐하고 싶다는 얘기야? 상처를 치료받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금자나는 이 젊은 여자한테 어때더라? 긍정적 의미의 시어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금자나는 젊은 여자한테 긍정적 시어의 의미가 됩니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명확하죠 얘들아? 나도 젊은 여자도 뭐한 거야 얘들아? 회복되길 바란대. 그러니까 도윤아 뭐야? 나랑 이 여자랑 감정이 어때더라? 지금 연결되고 있죠? 뭘로 볼 수 있다? 감정이입 됐다고 볼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전체 끝이야.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가 너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주제는 모르잖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까지 파악할 수 있다? 정서까지 파악이 가능하죠. 이 지금 화자가 생각하는 정서는 뭐야? 나와 그녀가 뭐 되길 바란다?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 정서는 나와 그녀의 회복을 소망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얘들아 이거는 언제적이냐면 2017학년도 모평입니다. 지금 7페이지에 19번하고 20번 있죠? 이게 젊은 여자의 기준이니까 한번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거기 그 두 문제. 자, 준비하고 바로 합니다. 시작!
그렇니? 오케이. 자, 같이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시를 먼저 보지 말고 보기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보기가 왜? 평가원의 생각이니까. 자, 보기부터 보자. 가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자, 나오죠? 성찰과 공감이래.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우리가 파악한 그대로죠? 나와 그냥 해보고 소망하는 거. 나의 화자는 이제 나가 우리는 처음 본 시니까 나는 좀 볼게. 자,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니까 나에서 어때더라? 나무와 나의 공감. 이렇게 이를 통해 가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또 강조, 동질성을 확인한다. 지금 어때더라? 공감, 동질성. 이 보기에서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하고 봐야 됩니다. 윤동주의 병원 우리가 지문 읽었으니까 나로 바로 갈게요. 박모골의 나무입니다. 대놓고 뭐 어때? 지금 나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뭐야? 나무가 시적 대상이란 걸 파악할 수 있어. 자, 가봅시다.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유성에서 조치원 비추세요, 얘들아. 지금 뭐가 나왔어, 얘들아? 명확한 공간의 이동이 나왔죠? 거기 써야지, 얘들아. 공간의 이동이라고. 장소와 지명이 명확히 나오면 공간의 이동입니다. 여기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옮겼다고 명확히 나왔으니까 공간의 이동. 또 하나. 한 늙은 나무를 만났는데 어때더라? 우두커니 서 있대. 그럼 내가 말하는 대상이죠.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하니까 이렇게 늙은 나무가 뭐와 같다? 수도승과 같대요. 그래서 늙은 나무는 수도승. 이렇게 연결되고요. 다음 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때를 져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하니까 여기서 어때? 나무 떼들. 과객 같고 추워 보였대. 이렇게 나무 떼들 느낀대요.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 돌아가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타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는 뭐라고 느꼈어? 타수병이고요. 외롭게 느껴졌대요.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이게 뭘 얘기한다 얘들아? 나무랑 나랑 공감하고 있고요. 나무랑 나랑 뭐하고 있다는 얘기가 동일시되고 있다는 얘기죠.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동그라미. 여기 중요한 거. 아가 감탄인지 영탄법인지 헷갈린 식으로 있는데 이건 어때? 기뻐서 하는 멘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영탄적 표현이 된다.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그러면 나랑 나무랑 동일시되니까 내가 느끼는 정서가 어때더라? 수도승 같고 과객이고 추위를 느끼고 하수병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이게 뭐야? 화자란 얘기죠.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보기를 중심으로 나를 파악하는 겁니다. 19번 가볼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겉에서 1.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로 활용하여 밑줄 사물의 역동성. 쌤이 또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얘들아. 수능은 뭘 싫어한다? 논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적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동적 이미지는 없어. 잘 생각해봐. 공부하는 지금 모습 약간의 움직임이 있지. 대부분 애들이 뭐라 그래? 이거를 정적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수능은 그런 거 안 내지. 그리고 어때더라? 동적 이미지를 내지 않고 뭘 낸다? 역동적 이미지를 내. 명확하게 움직임이 활발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낸다는 얘기. 알겠어? 근데 여기서 어때? 역동적 이미지 전혀 없죠? 1번은 아예 지워집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가와라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다는데 자 가는 어때더라? 병원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어때? 조치원, 유성 우리가 흔히 가는 도시들이지 일상과 대비되는 공간이 될 수가 없겠죠? 이 부분도 틀렸네. 2번도 지워집니다. 3번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밑줄 제시. 제시는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 그랬더라? 지금 나와 그녀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얘기했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단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그래서 4번도 3번도 틀렸고요. 4번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뭐가 나왔어요 얘들아? 소승일까? 아니면 타수병일까? 그 다음에 과객일까? 이렇게 추측 표현 들어갔어. 여기까지 맞고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그렇죠 얘들아? 사물이 연상시키는 거 늙은 나무는 수도승, 나무 때는 어때? 과객, 나무는 타수병으로 어때더라? 추측하고 이렇게 심화시켰죠? 다음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5번 갈게요.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했는데 가 시 자체의 계절적 상징성은 없죠? 아예 지워지고요.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사를 하는데 자 시간에 따른이 아니고 어때더라? 공간의 이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물의 변화가 나왔다고 보긴 어렵죠.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20번 갑니다. 보기의 관점에서 가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독자하지 않은 거 보기 봤으니까 바로 갈게. 1.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행길에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는 어때? 여자를 인식하고 있고요. 나도 나무를 통해서 내가 인식하는 거니까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2번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대상과 화자가 동일시된다. 2번도 맞는 얘기죠. 3번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밑줄 여자와 공유. 자, 늙은 의사가 어때? 나의 병을 모른다고 얘기한 것까지 맞는데 내가 이 여자랑 어때더라? 이 늙은이에 대한 걸 공유한 적이 있어? 없죠? 병이 똑같다고 저기 뭐냐 같이 아프다고 얘기한 거지 둘이 대화하거나 공유한 적이 없잖아. 됐어요?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7개들아 나의 화자는 멀리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혀하고 있다. 자, 멀리서 있는 나무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얘들아 대상과 위치를 좁히는 얘기는 어때? 점점 가까이 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건 나오지 않았잖아. 이 부분도 틀렸네. 4번 가의 화자는 금자나 한 포기를 꽂고 병실로 들어간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냄으로써 까지 가능하죠.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자, 쌤 얘기가 그대로 되더라. 우리가 정서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 됐습니까? 4번은 명확히 맞고요. 5번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일성 그래서 같다고 놓고 본다고요. 됐죠? 여기까지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엔 어때? 하나 쌤이 찍어줄게. 가장 내가 수특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장마입니다. 그래서 장마는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야. 그리고 수특에서 만약에 소설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단순하게 그 지문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뭘 중요시구라? 바뀌지 않는 부분이 중요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는 건 어때 얘들아? 인물이겠죠. 인물의 뭘 파악하자? 특성을 파악하거나 성격을 파악해야 돼. 거기다가 뭐까지 가면 좋냐면 인물을 통해서 뭐까지 파악하자? 시점까지 파악이 가능하죠. 됐죠? 그리고 사건의 갈등은 지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뭘 파악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두 번째, 줄거리 파악.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가볍게 보셔야 되는 게 주제야. 이 소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수특 소설을 분석할 때는 인물과 시점, 전체 줄거리, 그 다음에 주제 파악을 딱 해주고 분석이 끝나요. 알겠습니까? 단순히 여기 지문만 보고 이 문제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수특 문제는. 오케이? 가봅시다. 장마. 자, 전체 줄거리 좀 가볼게. 나의 집에는 친가와 외가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서울에 살던 외가 식구들이 나가 사는 할머니 집으로 피어나서 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다. 마을이 국군에 수복된 후 빨치산인 삼촌은 산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고 외삼촌은 국군에 입대하여 서로 거북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의좋게 지내왔었다. 그러면 어때더라? 여기서 서술의 중심이 누굽니까? 나란 사람이 나왔으니까 딴 건 아무것도 몰라도 뭐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시점의 인칭까지 파악이 가능하죠. 몇 인칭? 1인칭. 됐죠? 그리고 여기선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와 외할머니죠. 자, 그리고 이 배경이 지금 뭐라 그랬어 얘들아? 6.25 전쟁의 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빨치산인 삼촌이래. 삼촌은 빨치산. 그리고 외할머니의 아들인 지금 삼촌은 외삼촌은 국군이래요. 자, 어때더라? 여기까지만 파악이 돼도 벌써 갈등과 극과 명확해지죠. 어때? 삼촌인 빨치산과 외삼촌 국군 간의 대립. 즉 어때더라? 그 당시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건 누구와 누구와의 대립이다?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대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념 대립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계속 할게. 어느 날 낯선 사내가 나에게 접근해 과자를 깨며 삼촌의 행방을 캐물었고 나는 삼촌이 전날 밤 집에 다녀간 일을 털어놓았다. 삼촌은 다른 가족들의 설득 끝에 자수를 결심했으나 방 밖에서 들린 외할머니의 인기척에 놀라 황급히 집을 떠났던 것이다. 나의 실토로 인해 아버지는 형사에게 잡혀가 고초를 겪었고 나는 할머니의 거센 분노를 샀다. 그러나 감싸준 것은 외할머니였다. 까지 됐죠? 그래서 낯선 사내가 와가지고 삼촌이 도망갔던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장마가 이어지던 어느 날 외삼촌의 전사통지서가 날아든다니까 누가 돌아가셨다? 외삼촌이 돌아가셨대요. 비극하죠? 비극이죠. 나는 아들을 떠나보낸 외할머니에게 측은함을 느낀다.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는 나가 형사한테 과자를 얻어먹은 사건의 계기로 금가가기 시작했는데 하니까 첫 번째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뭐라고 하더라? 낯선 남자한테 과자 얻어먹고 삼촌은 실토하는 부분. 그래서 첫 번째 갈등은 낯선 사람에게 과자를 얻어먹은 것. 됐죠? 외삼촌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로 완전히 갈라서게 된다. 외할머니가 빨치산들을 향한 저주를 퍼부었고 이에 빨치산 아들 둔 할머니와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다. 두 번째 어때더라?
갈등의 시작이 또 뭐래요? 지금 외삼촌의 전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장마가 계속된 가운데 북군의 빨치산 소탕 작전으로 많은 빨산들이 죽음으로 읍내에 전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나의 아버지는 읍내에 가 삼촌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온다. 소경 점쟁이로부터 삼촌이 아무 날 아무 시 집에 올 것이라는 예언을 듣는 할머니는 삼촌이 반드시 살아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할머니는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며칠 동안 가족들을 들볶는다. 가족들은 삼촌의 귀환에 대해 회의적이면서도 할머니의 뜻에 따랐고 나는 삼촌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복잡한 심경이 된다. 까지 어때? 지금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좋대요. 그 다음에 날이 밝고 예언된 시간이 되어도 삼촌은 나타나지 않고 대신 구렁이 한 마리가 나의 집 안으로 들어온다. 구렁이의 출현으로 할머니는 졸도하고 그 사이 외할머니가 나서서 혼란을 수습한다. 외할머니는 삼촌을 대하듯 구렁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타이르고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를 달랜 뒤 그가 집을 빠져나가는 것을 뒤따르며 배웅해준다. 깨어난 할머니가 자초지종을 들은 뒤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드러내고 두 할머니는 손을 맞잡으며 화해한다. 하니까 어때? 세 번째 누구의 출현? 구렁이의 출현. 그리고 얘들아 이 구렁이는 어떨까? 점쟁이가 삼촌이 돌아오기로 한 날 구렁이가 왔으니까 삼촌의 어때? 영혼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구렁이가 삼촌의 영혼이다. 이렇게 보세요. 마지막. 그날로 몸져놓은 할머니는 일주일 후 임종의 자리에서 나의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하고 숨을 거둔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렇게 낯선 사람이 과자 먹어서 갈등이 시작된 부분, 외삼촌의 전사 때문에 외할머니랑 친할머니랑 갈등이 가장 결정인 부분. 근데 마지막에 구렁이의 출현 뒤에 외할머니가 돌려보내주고 화해한 부분. 이게 어때? 이 전체 장마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지. 그럼 어때?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줄거리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특 지문 좀 볼게. 불쌍한 것,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방금 그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른다. 불쌍한 사람은 내 주위에 너무 많았다. 우선 일선에서 전사한 외삼촌이 그렇고 사실은 나 역시도 몹시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나는 근 달 소수간이나 줄곧 우란에서 틀어박혀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 바로 외할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덮인 건지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였다. 전사 통서를 봤던 날 저녁에 본 강하고 두렵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젠 시들 대로 시들어 먼 산 바라기로 오두만이 앉아있는 초라한 할멈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고역에서 해방된 기분은 그 측은한 모습으로 하여 금세 지워지고 말았다니까 어때? 외할머니한테 내가 뭘 느낀다? 연민을 느끼고 안타까워하고 있죠? 자, 중요한 부분. 외삼촌의 죽음을 알려진 후 며칠 동안 나의 어머니가 크게 슬퍼한 것과 이모의 상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나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화였다.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보통이를 꾸려 들고 느닷없이 우리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먼저 권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난리가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한 번 없이 의족해 지내왔었다. 수복이 되어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아가 버리고 그때까지 대바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겉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여기서 어때더라? 삼촌과 외삼촌이 들어갔을 때도 갈등은 없었대. 그러던 두 분 사이에 얼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 사건. 내가 남 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였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마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천하의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두 분을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 계기는 전사 통수를 받은 이튿날에 왔다. 먼저 복장을 지른 쪽은 외할머니였다.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번지산 남방으로 푹푹 꽂히는 험한 날씨였는데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벼랑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더 쏟아져라. 어서 한 번 더 쏟아져서 바우스에 숨은 빨갱이 맞아 다 실어가거라. 나무 틈새기에 엎딘 뿔갱이 수댕이같이 싹싹 끄실러라. 한 번 더 옳지 하느님 고맙습니다.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마루로 몰려들었으나 모두들 어리둥절해져서 외할머니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벼락에 맞아 죽어 넘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눈에 선히 보인다는 듯이 외할머니는 더욱 기가 나서 빨치산이 득실거린다는 건지산에 대고 자꾸 저주를 쏘았다니까. 어때? 지금 외삼촌이 죽고 나서 외할머니가 이렇게 빨치산에 죽으라고 이렇게 막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넘겨서. 저 늙다리 옆에 내가 뒤질라고 한잠을 잤다. 그러자 안방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아기를 그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쑥 불쑥 나타났다. 외할머니를 능히 필적할 만한 인물이 그제까지 집안 한쪽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닫고 긴장했다. 여그가 시방 누집인 줄 알고 저지랄이야 지랄이 옆에서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를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는 멍멍한 눈길로 주위를 잠깐 둘러보았다. 보자 허니께 참말로 눈꼴 싫어서 볼 수가 없네.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더니 그 말이 거기를 두고 하는 말이고만. 올띠갈띠 없는 신세 하도 불쌍해서 들어앉혀 농깨로 인자는 아도 의론도 몰라보고 가진 안양계를 다 부리네 그래야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수학실험 맘을 먹으면은 뎁대로 거기한테 날비라기 내뱉는 배비여. 당장 매어 꽂을 듯한 기세로 상대방의 서술을 다잡고 나더니 할머니는 사뭇 홍계조가 되었다. 아니 그가 그런다고 죽은 자석이 살아나고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성부른가?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 빗감도 말어. 인명은 제천이랬다고 다 저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게요. 그러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이 부모제요. 부모들이 전생에 죄가 많았기 때문에 자손놈을 앞씌워 놓고는 뒤에 남아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게 맹근 거예요. 애시당초 자기 팔자 소관이 그런 걸 가지고 누구를 탓하고 맞을 것도 없어. 낯살이 저만치 60줄에 앉아 있음이나 좁게 부끄러운 정도 알아야지 하면서 지금 친할머니가 어때? 이렇게 막 비난하고 있는 거야. 그려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돌로 먼저 발다 찾아. 그럼 누구는 복을 휘어지게 짊어지고 와서야 아돌로서 그따위로 지었다냐 하고 외할머니도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저놈의 옆에 말하는 것 좀 보소이. 참말로 죽으려고 환정했는 게비 내 아들이 왜 어디가 어찌간디 그려. 생각해보면 알 것이구먼. 저 죽은 땜이 지사 지내는 줄로 하나 없을 게 남들도 뭐다 그런 줄 아는가 본디. 고만들 허요. 아버지가 말린 거야. 우리 순철이는 끄떡도 없다. 끄떡도 없어. 무슨 일이 생겨야만 속이 시원열 터지만 순철이가 하는 소내기 새도 요즘 뚫고 댕기라요. 없다 그만들 하려니까요 하고 아버지가 한 번 더 짜증을 부렸다. 어때? 지금 우리 수특 지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외삼촌의 전사 이후로 할머니와의 갈등. 됐어?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보면 내가 중요하게 픽한 부분이야. 자 볼게요. 236페이지. 자, 야가 틀림없이 읍내 쪽으로 올채빈디 감히 저 모양이 야단이다 야단. 어머님은 별것 정도 다 하시고 강물이 좀 깊다고 틀림없이 울 아가가 못 오겠어. 장마철이면 질이 잘 맺다는 걸 저도 잘 알텐께 석교다리로 돌아서라도 때가 되면 어련히 오겠지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아버지가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을 받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보았다. 돌아서라도 오기야 오겠지만서도 거구를 돌라면 10월이는 휙기 더 걷는 심 아니냐. 입으로야 쉽지만 이 우중에 10월이 길을 더 돈다는 게 얼마나 고역스러운 노릇이냐. 더군다나 얼음이 백해서 상처도 않은 발을 가지고 고모는 하루 전에 왔다. 와서 찬장도 열어보고 살강이 강귀도 둘러보며 한참 손을 떨고 나서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수고를 칭찬했다. 모든 준비가 마음에 썩드는 눈치였다. 고모는 할머니 못지않게 삼촌의 귀환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애당초 점쟁이를 소개한 사람이 고모였다. 할머니로 하여금 점쟁이의 예언을 하늘같이 받들게 만든 것도 고모였으니 그 믿음이 오죽하랴만 모녀간에 어쩌면 그리도 손발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사랑채에 건너온 어머니가 은근히 험담을 할 정도였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삼촌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건 아니었다. 항상 말이 없는 이모나 한때 빨친을 저주한 적이 있는 외할머니까지도 기왕이면 사돈네 집안일이 그렇게 되기를 은연중에 바라면서 음식 장만하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었다. 그러니까 서로 어때? 외할머니도 응원하는 거죠. 이 지금 삼촌이 돌아오기를. 그러나 바라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다. 어때? 지금 이 문장 가지고 어때 얘들아? 뒤를 축할 수 있지. 바라는 것과 믿는 것이 별개의 얘기는 삼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 됐어? 그 다음에 나 역시 삼촌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날이 억세게 기다려졌다. 하지만 아무리 어린 소견에도 그런 일이 달이 지고 해가 뜨듯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다. 삼촌이 온다면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어디로 온단 말인가? 부엌에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엿들은 적이 있었다. 도대체 가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신앙이 그것은 완벽한 하나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신앙도 아주 이만저만한 신앙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남긴 뜨거운 감동에서 벗어나 한 발짝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거울 앞에 선 듯 사정이 너무도 명백해지는 것이어서 할머니의 한 가지로 낙관적될 수 없는 현실이 그저 안타깝기만 했다. 궁여지책으로 아버지는 어디 가서 삼촌이 이미 자수했을 경우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곧 자기 입으로 부인해버렸다. 만약의 경우 정말로 그랬다면 사전에 한 번쯤 경찰로부터 무슨 연락이 있었을 것 아니냐면서 우리 집이 항상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문주는 오락가락하면서 울바자 너머로 수상쩍은 눈길을 던지는 어떤 낯선 사내를 종종 볼 수가 있었고 그가 쳐놓은 투명한 그물에 의하여 우리는 제 발로 걸을 수 있는데 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물고기 신세나 마찬가지였다. 그 사내가 바로 이웃인 진군의 집에 들러 우리 집 형편을 서서히 염탐하고 가거나 드물게는 아버지를 살그머니 불러내어 주막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실 때도 있었다는 걸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사내의 모습이 눈에 띌 때마다 소라치게 놀란 사람은 나였다. 그의 출연이 나한테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일껏 사그라지려던 죄책감에 대한 무서운 직질이 되면서 새로운 일깨움이었다. 어때더라? 이 낯선 사내가 뭐야? 내가 예전에 뭐 얻어먹었던? 과자 얻어먹었던 바로 그 사람이죠. 됐죠? 이렇게 줄거리 파악하니까 이해가 되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과자 한 조각에 제삼촌을 팔아먹은 사람 맥정이라고 소리소리 외치던 할머니의 저주가 당시 그대로의 형태로 노렸지 되서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던지는 목침덩이에 맞아 코피를 흘리면서 나는 그날 저녁에 벌써 죽었어야 옳은 놈이었다. 사내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에 지는 아버지의 우울한 표정을 입힌 일이 내게는 죽는 것 이상으로 괴로웠다. 할머니의 저주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눈을 감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상상을 통하여 보는 길뿐이었다. 오직 그것만이 나에게 감미로운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어린 주검을 앞에 놓고 모든 식구들이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할머니가 남보다 서러운 소리로 많이 울어주기를 바랐다. 할머니의 후회가 크면 클수록 나는 당연하게도 더욱더 감미로운 기분에 젖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상에서 깨어보면 나는 여전히 피둥피둥하게 살아있었고 그래서 돌아온 삼촌의 얼굴을 다시 대할 일이 점점 꿈만 같아지는 것이었다. 내가 삼촌이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더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이 독한 마음을 품는 건 이를테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어느 으슥한 산골짜기 같은 데서 이미 오래전에 싸늘한 시체로 굳어져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난 날이 영영 없기를 바라는 건 순전히 그 때문이었다. 어때? 삼촌한테 죄책감도 있고 삼촌을 보기 두려운 거죠. 내 입장에서. 그 다음에 정말 나는 하루 앞으로 닥쳐온 그 아무날 아무시가 견딜 수 없이 두려웠다. 너무나 두려워 세상 끝날까지 오늘만이 한없이 재촉되기를 어느 앞에나 빌고 있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가 겪는 고통에 비기면 역시 내 괴로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리라. 부엌에서 이야기할 때 할머니의 지나친 처사에 불먹은 소리를 하는 어머니를 애절한 말씨로 타이르고 있었다. 낸들 왜 몰라서 그러겠나. 임자 말자꾸로 암에 안 오기를 쉬울게요. 그러고 천행으로 온다 해도 어머님이 마음 잡순 대로 일이 그렇게 안 될게요. 내가 그건 자네보다 더 잘 알아. 하지만 자식된 무리로 어쩌겠나. 허라는 대로 아니었다가 무신고를 또 당할지 누가 아냔 말이여. 시방 좁게 몸살을 알아두는 것이 나중에 더 험한 일을 치는 것보다는 낫지 안 그런가 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제 이해를 구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분은 지금 어디에 얘들아? 구렁이의 출현 어때? 직전을 내가 보고 됐습니까? 여기가 내가 지금 픽한 부분 됐어. 이렇게 전체 줄거리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인물 할머니와 외할머니 그 다음에 삼촌과 외삼촌의 이념 대립이라고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거 하나 팁 줄게. 자 그러면 1인칭인 건 이제 알았어. 그러면 도대체 주인공인지 관찰자 시선인지를 모르잖아.
알아두세요, 얘들아. 자, 1인칭 주인공이면 사건의 갈등 구조에 내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갈등의 주인공은 누구야?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죠. 그럼 나는 어때? 갈등을 바라보니까 내가 뭐가 된다?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인칭 무슨 시점이다? 관찰자 시점이다. 됐습니까? 요거까지 봐.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거는 2001학년도 수능인데 여기 지금 얘들아 5문제가 실제 장마 기출인데 50번은 풀지 마시고요. 47, 48, 49, 50 있죠? 4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하고 자 바로 합니다. 시작.
자, 같이 봅시다. 여긴 얘들아 예전 거라 보기가 그렇게 설명이 친절하지 않죠? 지금 보기만 읽어보는데 한국 문화의 세계화는 51번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문화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둘째, 우리 문학이 지니고 있는 보편성을 어떻게 찾아내 드러낼 것인가 이다. 두 가지 문제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하니까 뭐부터 해결하자? 특수성을 먼저 해결하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봅시다. 앞에 줄거리. 장마가 계속되고 있었다. 전쟁통에 우리 집에 피난와 와 있던 외할머니는 국군인 외삼촌이 전사하였다는 통지를 받는다. 외할머니는 건지산에 있는 빨치산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친할머니는 노발대발한다. 삼촌이 빨치산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진 나는 삼촌이 집에 다녀간 사실을 말하게 되고 아버지는 큰 고초를 치른다. 이로 인해 나는 친할머니의 분노를 사 금방 출입이 금지된다. 친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에 따라 삼촌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잔치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도 삼촌은 오지 않는다. 그때 난데없이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친할머니는 졸도를 한다.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때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면서 구렁이에게 다가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자, 얘들아, 지금 2001년 수능은 어떤 부분이야? 구렁이의 출현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야 지금. 쉬어의 외할머니의 쉰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 곁을 거쳐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집알 성여서 먼 걸음 편안히 가소. 뒷일은 알모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소. 정말 고맙네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이 돋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웃마을 용산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의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으로 기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외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준 이야기,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풀쭉한 볼거랑을 타고 백인 입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할아버지 뒤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하늘의 끼 단단히 버린 이후 처음에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전기가 꺼진 우눅한 눈을 지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깡매었다. 사분도 별실한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그 다음에 어때더라? 기억부는 가로니까 이거 읽으면서 옆에 요약이 돼야 돼. 야 안티서 이 얘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아구랴.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 싫었을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니께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 몸이나 잘 출식이라오.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려. 어때? 지금 이 기억 부분은 뭐야?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화해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 없이 잘 각인했는지 몰라라오. 염려 마시란께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처음시나 사분댁 터준으로 톡톡히 하고 있을 것이요.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대번에 기운이 깔아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안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를 큰방을 물러나왔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물어졌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대숟갈 흘려넣은 매인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을 하는 수없이 베풀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일주일을 더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전의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고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시간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어때? 마지막에 화해하는 장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되는데 지금 안 나온 장면이 어때? 세니 얘기는 어때? 구렁이의 출연 직전이 안 나왔고요. 또 하나 어때? 낯선 사람들 과자 먹고 할머니랑 갈등의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로 가자. 자, 47번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을 때 가에 해당하는 장면에서 보기 두 할머니의 갈등이고요. 구렁이의 출연, 할머니의 졸도, 외할머니의 배움. 갈등에서는 어느 부분이 보자. 1번 할머니가 삼촌을 기다렸다. 이건 어때더라? 삼촌을 기다린 것 뿐이죠. 갈등에서 안 됐어. 2번 할머니가 의식해보겠다. 이거는 다 끝난 다음이고요. 3번 고모가 할머니에게 경과를 이야기했다. 이것도 외할머니랑 할머니랑 화해한 게 아니죠. 4번 외할머니가 큰 방으로 건너와서 그 다음에 화해한 거죠. 답 몇 번? 4번이 답이 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어때더라? 모두가 다 끝나고 돌아가신 거니까 갈등의 해소 부분이 아니고 갈등의 해소가 끝나고 돌아가신 겁니다. 48번 기억처럼 보기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말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보기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했어야 되는데. 자, 기억은 뭐야 얘들아? 두 분의 화해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죠. 1번 그런 소리 하지마 내 몸이나 잘 돌봐면서 화해의 부분이죠. 답은 1번이 됩니다. 40번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인 니은에 대한 단어들이다. 윗글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 한 줄 띄어져 있어 여운을 남기고 있죠. 1번 맞고요. 2번 작품의 제목과 긴밀하게 연결. 지루한 장마인데 장마가 끝나고 모든 게 다 해소된 거죠. 그 다음에 3번 장마 기간 동안 사건이 진행되었다. 4번 밑줄 주세요. 새로운 갈등의 시의 사투고. 자, 갈등의 시의 사투는 게 아니라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끝난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겠네. 답은 4번입니다. 51번. 자, 아까 읽었으니까 어떠더라? 한국 문학의 특수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가야 돼. 1번. 이 작품에 담기는 사투리 투기 어조는 작품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죠? 1번은 맞고요. 2번. 이 작품에 들어가는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 현상. 이건 어때더라? 모든 소설이 갖고 있는 보편성이지 특성이 아니죠.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3번 이 작품에 나타난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인간관계. 이거는 작품 안에 있는 거고요. 4번 이 작품에 나오는 토속주 사모님도 이 작품 안에 있는 거고요. 5번 이 작품 배경이 6.25. 어때? 다른 배경이 아니라 이 작품만의 배경이니까 이것도 특수성입니다. 답은 2번. 됐어요? 그래서 장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잠깐 쉬세요.